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2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네. 날인 듯도 해요. 2월 7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이고요. 저희는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매주 2배 이상 늘어 이틀 연속 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치료시설 부족으로 집에서 치료와 관리를 받는 재택치료자도 13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관리 가능 최대치인 16만 3천 명의 80%에 가까운 숫자다 보니 방치되는 환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재택치료 대상이었고 코로나 증상도 있었지만 보건소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못 받은 환자들도 생겨났습니다. 또한 이 방역당국이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횟수를 하루 2, 3회에서 1, 2회로 줄여 관리 사각지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한동안 줄어들던 위중증 환자 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를 끝마치고 격리 해제된 10대 고등학생이 나흘 만에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숨진 학생은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17살 A군으로 지난달 확진자와 접촉해서 자가 격리가 됐는데요. 지난달 31일 격리는 풀렸지만 사흘 만에 두통과 호흡곤란 증세로 전남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 후에 격리실에서 치료를 받던 A군은 이튿날 숨졌는데 코로나 감염으로 폐에 혈전이 쌓이는 폐색전증으로 추정돼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족들은 A군이 백신을 2차까지 맞았고 무제한급 레슬링 경기를 뛸 정도로 건강했고 기저질환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숨진 아들의 사인을 밝혀달라며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식자재 가격 급등 영향이 외식 가격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어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월 외식 물가지수 상승률은 5.5%로 2009년 2월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품목별로는 갈비탕이 11%, 생선회가 9.4%, 소고기가 8% 올랐는데요. 서민들이 즐겨 찾는 김밥과 햄버거, 설렁탕, 라면 등의 물가도 줄줄이 상승했습니다. 외식 물가가 아닌 가공식품 물가도 4.2% 올라 7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세부 항목을 보면 밀가루가 지난해 동월 대비 12.1% 올랐고요. 국수와 식용유, 우유, 어묵 등도 크게 올랐습니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생활에도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8,691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7천여 명이 늘어나서 총 4,468만 명을 넘어섰고 2차 접종자는 4,411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2,816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날이 무척 춥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셔야겠는데요. 낮 동안에도 기온 영하권에 머물면서 체감 온도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4도에서 영하 1도, 한낮 최고기온 1도에서 7도 선이 되겠습니다. 강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이지만 계속해서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2월 7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건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 자동차 얘기부터 나눌 텐데요. 안건우 기자가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차차차의 대표적인 코너죠. 도로 위에서 뜻밖의 만남. 네가 왜 거기서 나옵니다. 있어요. 네.
첫 번째 영상은 운전 중에 마주친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마치 공포 영화 링이라고 아시죠? TV에서 막 기어 나오는. TV에서 네, 나오는. 정말 그런 상황을 도로 위에서 맞닥뜨린 운전자입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네, 바로 이 화면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죠? 자, 저기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셨나요? 다시 예. 한번 천천히 볼게요. 뭘까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에요, 사람. 웬일이야? 한 남성이 중앙분리대 아래를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운전자는 반대쪽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줘서 가까스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하마터면 저 사람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사고 날 한복판에 뻔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기어 나올 거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야, 저 안전을 위해서 중앙 분리대를 해놨는데 그 밑으로 나오는데 저거 사실 영화보다 더 무서운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중앙분리대를 통과해서 무단횡단하는 영상 찍힌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지난해 11월에도 이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인천에서도 중앙분리대 밑을 기어가는 보행자가 등장해서 운전자들이 그때 와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 장면도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이 영상입니다. 도로 앞에 나타난 우와. 검은 물체죠. 뭘까요? 아니, 네, 할머니 운전자가 급히 차를 멈췄는데 4차선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밑을 기어가시는 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죠. 근데 저 밑에가 공간이 좀 있구나. 그러니까요. 아니, 운전자 얼마나 놀랐겠어요. 뭐 운전자 마음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저 보세요. 그냥 또 가시는데요. 유유히 차 저렇게 쌩쌩 달리는데 유유히 가세요. 예. 운전자는 사고는 안 났지만 네.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제보한다면서 일부 보행자들에게 좀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앙분리대를 넘는 자체가 위험한 건데 그럼요. 저게 밑으로 나오는 게 더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아예 못 그러네. 보죠. 아예 위로 넘으면은 이렇게 시야에 딱 들어오는데 네. 밑으로 오니까 아예 못 보겠어요. 그렇죠. 특히나 운전자의 시선에서는 더 안 보이고 그러네. 당연하죠. 보였을 시에 깜짝 놀라서 더 큰 사고가 예, 날 수도 예. 있고요. 전문가들은 만약 이 같은 상황에서 실제 교통사고까지 이어졌다면 과실 비율 100%의 기준으로 70%가 보행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운전자가 준법 운전을 했던 상황이라면 무과실까지도 다퉈볼 수 있다고 하네요. 차 대 사람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무과실 결론 이거 쉽지 않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만큼 무단횡단은 본인의 책임이 크다 이런 거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은요. 네, 다음 영상은 나 관심 받고 싶어 관심 하는 영상입니다. 받고 네. 네. 과연 뭐가 그렇게 관심을 받고 싶었을지 화면으로 보시죠. 또 어두운 네, 어두운 밤길을 달리던 운전자. 뭐 있다, 그런데 뭐 있다. 앞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뭐 속도를 있다, 줄이는데요. 이게 웬 고라니. 네, 고라니를 피해서 천천히 도로를 벗어나려는데요. 조명을 받으니까 신이 났던 걸까요? 뭐 여기저기 뛰고 뭐 중앙선 넘어오더니 갑자기 막 달려옵니다. 심지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막 천방지축으로 또 춤까지 다녀요. 막 맞은편 차량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또 충돌사고까지 날 뻔했는데요. 다행히 또 운전자가 배려를 한 덕분에 고라니는 무사히 도로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저 고라니가 운이 좋았던 거예요. 네. 밤에 보통 속도 내고 달리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렇죠. 속도를 줄였으니까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어. 저 운전자가 헤드라이트 이제 하이빔 이렇게 쏘는데도 신나는 거 보면 약간 연예인병 걸린 게 아니야. 그치. 라이트 받으려고. 흉바람 났네요. 네. 근데 고라니한테 경고한다고 우리가 상향등 키거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네네. 근데 고라니가 네. 아까 저런 반응을 보인답니다. 그래서 경적을 울려서 경고를 해야 된다. 빵빵. 네, 빵빵 경적으로. 해야 된답니다. 소리를 듣고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구나. 진짜 저 아까 보셨잖아요. 저 헤드라이트 키니까 막 신났어요. 더 신났어요. 나이트다 생각하고. 클럽이다. 빵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요? 네, 과연 내가 저 운전자였다면 저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시츄에이션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뭐가 나왔을까요? 화면으로 역시 준비했습니다. 자, 지난해 대구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골목길을 가던 차, 갑자기 우회전 가던, 맞은편에 오던 누군가가 넘어졌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던 사람이 넘어졌어요, 여성이. 차와 부딪히진 않았지만 차를 보고 급정거를 하다가 그냥 그대로 돌아버렸어요.
킥보드가 거의 90도로 꺾였어. 그렇죠. 네. 그러게요. 저 안전 헬멧도 안 쓴 것 같은데요. 괜찮으세요, 근데? 제가 운전자도 방금 화면 보셨잖아요. 내려서 부상자 상태를 살폈잖아요. 네. 병원에 데려다 주지 뭐야?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해요. 네. 킥보드 운전자가. 네. 그래서 자리를 떠났는데 음.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정상적으로 서행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킥보드가 혼자 와서 넘어진 그러니까. 거니까 역주행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얼마 뒤 경찰에서 뺑소니 신고가 접수됐다고 와. 에? 경찰서 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뺑소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요. 아니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앞에서 그래. 그냥 퀵보드가 넘어진 건데. 접촉이 전혀 없었고. 네. 그런데 그냥 넘어진 건데 이게 왜 뺑소니예요? 진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차랑 킥보드 사이 거리가 한 3, 4m 네. 떨어져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킥보드가 혼자 넘어졌고 충돌하지 네. 않았거든요. 하지만 비접촉 사고에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서 뺑소니 신고를 비접촉. 당한 겁니다. 경찰은 차의 주행 속도가 빠른 건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더 서행하거나 네. 차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 사고가 났다면서 범칙금 4만 원을 부과를 했고요. 아이고. 보험사는 차량 운전자 과실이 60%라고 판단했어요. 아니 저런 억울하다. 상황에서 차량 운전자 과실이 60%나 돼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사실 네, 이거 네. 예상을. 네. 근데 혼자 넘어진 거라고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네. 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죠, 맞아. 괜찮다고 확인도 하라고 했는데. 하고. 야, 근데 과실이 60%라고? 황당하죠. 그러니까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게다가 킥보드를 탔던 여성이 병원 치료를 또 받게 됐다면서 치료비를 또 요구를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넘어질 때 가방 안에 또 무선 이어폰이 있었거든요. 어. 그 무선 이어폰이 고장 났으니까 이것까지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참. 제 운전자는 내가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내가 다 배상을 해줘야 맞느냐 이렇게 좀 울분을 억울하죠. 토로를 했다고. 맞아. 합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 되게 많이 타고 다녀요. 맞아요. 그럼 지나가는 차 앞에서 그냥 쿡 넘어지면 그 사람 보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억울하잖아. 요즘 많이 그 봤죠. 차량 부딪히지 않은 비접촉 사고가 늘어나면서 네. 이 과실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게 네. 또 논란이거든요. 저도 뭐 매일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으로 이 기준이 좀 명확해져야 억울함이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비접촉 사고가 일어나도 네. 내가 이건 내 차 보고 놀랬나 싶을 때는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네. 맞아. 거기서 경찰을 부르거나 맞아요. 아니면 보험사 직원을 불러서 그 상황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그렇지. 거예요. 연락도 주고받고. 그래. 네네. 이거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네요. 네. 네, 저 같아도 그냥 갔었을 것 같아요. 그냥 상태만 보고 갈 것 같은데 맞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죠?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네. 보험사 연락해서 꼭 확인을 하고 자리를 뜨셔야 된다는 거. 네. 다음은요? 네. 이 끝으로 준비한 영상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영상입니다. 전 이 영상을 보고도 이것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일까 정말 의아했거든요. 그래요? 그 영상 진짜 기상천외해요. 한번 보시고 어떤 느낌이신지 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로에 한 아이가 나타났어요. 네, 저기 저기 있네요. 아이가 오른쪽에 서성거리고 있죠? 있죠? 네. 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아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근데 뭐야? 건너요. 아니 지나가는 차를 보면 전달인 걸 싶었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와요. 위험해 보이죠. 네. 그런데 저 상황에서 자,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보세요. 엄마가 유모차 끌고 그래. 유유히 따라가요. 아유. 함께 무단횡단을 하는 거죠. 아이가 도로에 뛰어드는 바람에 맞은편 차량 급정거했잖아요. 네. 이런 위험천만한 순간에도 보호자가 유모차를 끌고 유유히 지나갑니다. 아이를 말리거나 뭐 보호하기는 커녕.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은 가르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저거 가치적으로 무단횡단하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유모차를 끌고 가는 건 그건 아니죠. 애가 그렇죠. 뭘 배우겠어요. 앞에는 또 뛰어가고 저 안에 있는 애도. 멈추게 해야지 유모차를 끌고 그래. 같이 가 하고 뛰어가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저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건 잘 가르쳐야죠. 왜냐하면 저건 아이 생명과 관계가 맞아요. 있는 거고. 그럼요. 물론 어른 생명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네요.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오늘 교통 자동차 관련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갈까요?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네. 아내가 이거 했어요. 뭐 했어? 가출했어요. 성형했어요. 성형도 그렇고 싹 붙였어. 출장 간 사이에 투장한 사이. 다른 여자. 성형일까요? 가출일까 보겠습니다. 아내가 황당해. 뭐야. 임신. 야, 이러면 안 되지. 이제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남편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요.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사랑하는 아내와 5살짜리 딸을 두고 해외로 장기 출장을 떠나게 되다니 전 도무지 발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떠나면 무려 8개월 뒤에야 가족을 볼 수 있었거든요. 여보, 허니 없으면 어떡하니? 꼭 그렇게 나만 두고 떠나야 허니? 허니 미안. 대신 내가 돌아오면 당신에게 선물을 하나 줄게. 선물? 그게 뭔 허니? 뭔데? 당신을 위해 내가 둘째 선물해주겠어. 어머, 부끄러워. 사람들 볼라. 들을라. 알았어. 당신 돌아오기만 꼭 기다릴게. 빨리 돌아와, 허니. 그렇게 집에 돌아가는 날만은 손꼽아 기다렸는데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글쎄 8개월간 떨어져 있던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혼자 둘째를 갖냐고? 미안해, 허니. 자세한 건 묻지 말아줘, 허니. 어쩌다 이렇게 됐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변함이 없어, 허니. 아니 허니 빼고 말해. 허니 빼고 말해. 그 얘기해봐. 그 아이는 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난 당신도 이 아이도 포기할 수 없어. 우리가 원래 가지기로 했던 둘째잖아. 일찍 우리를 찾아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니, 허니? 나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허니? 진짜 어떡하니 진짜. 끝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면서 출산하겠다는 아내 때문에 저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제 아이도 아닌데 낳아서 같이 키워야 하나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난감하네. 이게 정말 아니, 근데 이거 남편이 마음이 어떡하면 좋아요. 뭐 출장 가서 일도 안 되겠네. 어쩜 그렇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이 헌이 어떻게 된 거니? 진짜. 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연입니다. 주말 부부로 살던 40대 부부 A씨. 결혼 5년 차인 A씨 부부가 2년간 주말 부부로 살다가 드디어 합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 3살 된 딸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요.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은 다시 가족들과 떨어져야 했는데요.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가 생겨서 중국으로 좀 장기 출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니, 근데 남편도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그죠? 합가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그렇죠. 장기 출장을 가야 되니까요. 남편이 정말 미안한 마음을 안고 중국으로 출장을 떠났고요. 네. 가족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고생 끝에 한국에 돌아와서 가족들을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를 보니까 너무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손뼉도 마주쳐야 박수가 나는데 맞아, 맞아. 박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소리가 나버린 겁니다. 네. 한국에 혼자 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말도 없이 임신한 상태였다. 네. 아니, 어떻게 진짜 황당했을 네. 것 같아. 와갖고 이게 살이 찐 건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너무 황당했을 것 같은데. 네. 출장 간 사이에. 그러니까 그 남편의 아이면 출장 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임신했어 하고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의 아이니까 연락을 안 했던 거죠. 그렇죠. 아니 어쨌든 근데 저 출장 간 건 8개월 된 거고 네. 8개월 전에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남편의 아이일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안타깝게도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이제 임신 기간을 통해서 추산을 해봤더니 네. 자기 친아이일 수가 없다라는 추측이 아하. 가능한 임신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리를 비운 8개월 사이에 임신이 된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아이고. 근데 특이하게도 아내가요 굉장히 애매한 태도를 취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는데 외도를 했다.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안 하고.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딱히 부정하는 걸 얘기를 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고 하는데 남편이 이제 답답하니까 그 아이를 왜 지우지 않았냐 이렇게도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종교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남편은 뭔가 정황상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 같기는 한데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임신 기간을 보면 이 아이일 가능성, 남편의 아이일 가능성이 없는 거. 네. 그렇죠. 근데 아내는 임신한 아이를 낳겠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남편이 답답한 게 이게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니까. 그런데 이거 진짜 확인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네. 근데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한 사건 중에 어떤 남성과 여성이 이제 그 클럽에서 만났어요. 클럽에서 만나서 눈이 맞아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성분이 임신이 된 거예요. 아이고. 그 남자분이 책임감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 안 닮았어요. 심지어는 내 아이가 아니야. 네, 발가락도 안 닮은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네. 불일치, 다른 남성이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 아직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는 임신 중에도 양수 검사를 통해서 DNA 검사를 통해서 이제 검사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생명윤리법상 태아에 대해서 DNA 하는 게 불법으로 규정이 돼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연으로 좀 돌아와서 저는 그 아내의 생각이 너무 궁금한 게 남편의 아이가 아닌지 맞는지 말 안 했지만 네네. 어쨌든 아이를 낳겠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다르게 해석해 보면 이혼하자 이런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것도 애매하긴 한데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 남편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중국으로 이제 가야 한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남편이 떠나기 전에 처음으로 미안하다. 아, 용서해주면 어떡해. 좋겠다. 용서해주면 안 되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하네는 남편과 그냥 지금처럼 지내길 원하고 이 일을 용서를 해주면 평생 속죄해야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남편 말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남편과의 이혼 의사는 없다고 간접적으로 밝힌 건데요. 남편은 앞으로 상당히 긴 시간을 좀 두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토로를 또 했다고 하네요. 고민을 해보겠다는 건 아내를 또 용서하겠다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죠.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너무 복잡할 것 같아,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또 남편이 장기 출장을 결정한 계기도 아내의 영향이 컸다면서요. 그게 또 들으면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네네. 당시 남편이 경제 활동에 더 몰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게 또 장인어른이 네. 불미스러운 집안일을 겪어서 재산을 다 날렸고요. 네. 1억 5천 가량의 빚도 남겼고 매달 150만 원의 또 생활비를 이 A씨 부부가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경제적인 지출이 컸기 때문에 남편은 장기 출장을 가서 더 많은 수당과 월급을 받으면 좀 경제적으로 보탬이 네. 되지 않을까 해서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아니 남편은 처가댁을 도와드리려고 가진 돈을 다 썼고 네. 또 해외 출장도 결국에는 돈을 벌려고 간 건데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남편은 진짜 화나고 막 답답한 그런 마음일 것 그러게 같은데 말이에요. 아무리 좀 화나고 답답하다 하더라도 아내에게 그 임신 중절 수술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없죠. 사실 그래서도 안 되고. 네네. 그런데 옛날에는 임신 중절 수술을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하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은 그런 시절이 네네. 있었어요. 이게 낙태 그러니까 임신 중절이 형사법적으로 죄가 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형법상의 교사범, 방조범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낙태를 종용하거나 방조한 그 남성 또는 주변 사람들을 낙태 교사죄 또는 낙태 방조죄로 같이 처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2020년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했잖아요. 그래서 관련 범죄인 교사죄, 방조죄도 같이 이제는 더 이상 처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될 수는 있죠.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아내한테 낙태를 강요를 하고 불임 시술을 받게 한 남성이 있었어요. 이 부부가 결국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됐는데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 유책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 이거 부부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네네.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이 부부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굉장히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남편은 누구의 친자인지도 모르는 아기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너무 막막한 상황인데 누리꾼들이 이 사연 보고 반응은 어땠어요? 네, 사연을 본 누리꾼들 각자의 의견을 좀 보탰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나왔던 의견이
그 아이 당신 호적에 올라가요. 빨리 이혼하세요라는 의견이 이혼하세요. 있었고요. 또 종교적인 신념으로 낙태를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낳은 혼의 자식은 뭐가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나중에 첫째 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이겠냐 냉정하게 좀 생각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 근데 아까 남편이 그 긴 시간을 두고 고민해봐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 번만 용서해 주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용서해 주면 뭐 다 해결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해도 용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괘씸하다. 내가 용서는 해줬지만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민법에는 그 기간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외도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기간 안에 청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용서해주고 살다가 한 10년쯤 지나서 아이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를 해도 이미 늦었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실무의 태도를 보면은 2년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기타 사유로 이제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약간 지나면. 근데 뭐 10년 전 일이다, 20년 전 일이다. 네. 그거 가지고 이혼 청구하면 법원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무 오래된 일 아니냐. 너무 오래됐다. 그리고 이미 용서해주고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혼을 그래. 청구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혼이 기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기간 안에 하시고 또 이제 그 주의하실 게 뭐냐면 배우자도 밉지만 그 바람을 피는 상간녀나 상간남이 더 미울 수가 있잖아요. 네. 이 사람에 대한 소송도 반드시 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청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안 되겠다, 이혼해야겠다 마음을 만약에 먹었어요. 네. 그러면 본인의 아이가 아닌 이 아이 자체가 부정행위의 증거가 되는지 아니면 외도의 또 다른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그러네. 궁금한데요. 물론 증거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혼인 중에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친자관계가 불일치가 나왔다라고 하면 외도를 네. 통해서 낳은 자녀라는 게 일반적으로 짐작이 되잖아요. 부정행위를 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굉장히 예외적으로 외국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아버지와 아들 친자관계 확인을 했는데 불일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바람핀 적이 없다 이렇게 펄쩍 뛰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 아버지가 뱃속에서 쌍둥이였는데 네. 형이 사산되고 혼자서만 살아서 출생을 했는데 알 수 없는 유전적인 이유로 이 죽은 쌍둥이 형의 유전 인자가 아들한테 유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자 관계가 아니라 삼촌 조카 관계였다는 그런 해외 토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해외 토픽이 된 거고 일반적인 경우에 혼인 중에 임신한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검사 결과가 부정행위 일응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 외도로 낳은 자녀라도 현재 결혼하고 있는 그 남편의 법적 친자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2019년에 바로 이런 혼인 중에 아내 외도로 태어난 자식도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을 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1985년 이 사건의 남편이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요. 무정자증으로 자녀를 갖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3자에게 정자를 제공받아서 첫째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자연 임신을 통해서 둘째 아이가 또 태어났어요. 남편은 자신의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남편이 진실을 알게 된 건 약 10년 후에 네. 둘째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네.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자신의 친자가 아니다. 이런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럼 첫째 아이는 정자를 제공받아서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합의하에 한 근데 거고. 둘째는 외도로 태어난 거잖아요.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가 됐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자신의 두 자녀 모두 친자가 아니다. 두 자녀 모두 친자가 아니다. 이렇게 또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법원은 고민 끝에 두 자녀 모두 남편의 친자가 맞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첫째는 그렇다 쳐도 둘째는 외도로 인해서 태어났는데 친자가 맞다라고 판결한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아까 이제 기간을 설명드렸잖아요. 뭐 네. 상간녀 상대로, 상간나 상대로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본인의 아이가 아닌 것 같다. 그럴 경우에 우리 법원에서는 이제 친생 부인의 소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기간이 있어요. 2년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해야지 만약에 2년 지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미 알고도 또 이것도 용서해 준 거 아니냐. 넘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됩니다. 혼의 자식도 결혼 중에 생겼다면 친자식으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사연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이제 A 씨의 출장 도중에 생긴 혼의 자식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법적인 친자가 되는 건가요?
우선 친생자 추정 규정을 보시면 A씨와 부인이 결혼, 혼인이 성립한 이후에 5년 안에 이 아이가 5년 정도 됐을 때 이 아이가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아이, 그러니까 법률상 친자로 추정을 받게 되는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844조를 보시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내, 혼인이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점이 남편이 장기간 해외 출장을 갔던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이게 우리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친생 추정을 깨뜨리는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 해외 출장을 갔다거나 이미 관계가 파탄이 나서 동서의 결여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물리적으로 별거 중인,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이 살지 않아서 물리적으로 이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 추정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 법원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편 A씨가 자기 아이가 아니다라고 보려면 원래는 이 제척 기간 2년 안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를 해야 되지만 이 사례는 예외적인 친생 추정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투소를 통해서도 요 친자 관계를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거 소를 제기하면 그렇게 되는군요. 근데 저는 아까 그 10년 동안 길렀잖아. 근데 10년 후에 알아버리면 그동안 그 아이가 내 새끼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을 텐데 그거 어떡하냐고 그거. 그 아이는 어떡하냐고. 그렇죠. 아이도 충격 크겠죠. 아이고 참. 키워야지. 뭐. 자, 다음 거 가죠. 남편도 없는데 이거 더 하라고요? 남편도 없는데 임신을 더 하라고요. 여보세요? 남편도 없는데 뭘 더 하라. 뭘까요? 보시면 시집살이. 시집살이. 자, 이 사연도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역할은 제가 하고 남편 동생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 시어머니 역할은 이재영님 야, 부탁합니다. 시어머니예요? 잘 자, 이 어울린다.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저는 결혼 생활 내내 허리 한 번 펴고 산 적이 없습니다. 고지식한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왔거든요. 20년 넘는 세월을 돌이켜보면 눈물 마를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용돈 필요하다고 하셨죠? 예, 여기요. 너는 어떻게 애비가 벌어다 준 돈으로 용돈 주면서 이렇게 생색을 내는 것 같냐? 어머님, 애비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맞벌이라 돈 번다고요. 아이고, 너 지금 돈 번다고 생색 내냐? 정말. 그 몇 푼 번다고 집안일 다 내팽개치고 밖으로만 도는 게야. 남편 덕분에 입에 풀칠하고 살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머니 정말 너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면서 저희의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님은 남편의 형제들이 모시고 저는 친정어머니 집으로 거처를 옮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 좋았어요. 저 이제 형님도 없으니까 이제 저희 집으로 가요. 아, 싫다. 내가 왜 거기 가니? 어? 내 아들 살던 집 두고 내가 어디 가? 난 여기서 애미하고 살랜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저 안 살아요. 안 살 거예요. 애비도 없는데 친정집으로 같이 살 거예요. 얘 너는 나를 두고 어디 간단 말이냐? 어머니 진짜. 어? 애비가 없어도 우리가 20년간 산 정이 있잖아. 어? 아니, 애비가 갔다고 그래? 네가 쏠랑 가? 넌 나하고 여기서 끝까지 살아야지. 아이고 엄마 전 그러면은 며느리랑 살고 싶으면은 저도 이만 히리리. 아주머니, 저 뭐야? 진짜. 저랑 어머님만 두고 어디 가요? 진짜.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시집살이 했는데 또 시집살이를 하라고요? 남편도 세상을 떠났는데 시어머니를 계속 모셔야 되는 건가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이거 난가 이거 진짜. 야, 이거 난감하네. 네, 20년을 같이 살았다는 거죠? 예, 또 살지, 계속 남편과 살지. 사별한 네. 뒤에도 바로 이 시월드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하. 시월드가 개미지옥이 돼버렸어요. 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한 여자의 사연인데요. 아내 A씨 결혼 직후 남편과 잘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시어머니 B씨와 한 집에서 살았어요. 무려 20년 동안. 그 20년 동안 또 쥐치다거리 엄청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남편이 자상한 줄만 알았던 남편이 이 시집살이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에이. 그 와중에 이제 남편이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고 이 A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당연히 자기도 이제 시월드는 끝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시어머니와 작별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와 작별을 하게 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아우, 근데 말이 20년이지. 20년간 시집살이를 당했다고 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맞아요. 드디어 이제 독립을 꿈꾸게 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니까요. 그런데 독립을 꿈꾸다가 그게 좌절됐으니까 또 얼마나 좌절감을 아유. 맛봤겠습니까? A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도 장성을 했으니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운영하던 가게를 팔고 친정어머니와 집을 합칠 생각이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 불같이 화를 냈겠죠. 내가 내 아들 집을 놔두고 어딜 가냐. 살던 집을 팔 수 없다고 거부를 한 겁니다. 결국 A씨는 시어머니의 반대 때문에 집을 정리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던 집을 정리를 하고 이제 각자 삽시다 하고 시어머니가 딱 제안을 했는데 맞아요.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 20년 넘게 한 집에 살아왔는데 갑자기 따로 살자 그러면 좀 당황하긴 하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없으면은 2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그래요. 그죠? 그렇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못 나가게 막았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아, 맞아. 난감한 상황 같은데 다른 자녀들은 없나요? 이게 다른 자녀들이 어머님 부양하시면 될 건데. 도와주면 되죠. 그게 사실 시어머니 B씨 슬하에는 그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A씨의 남편 외에도 3명의 자식이 더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 모두 엄마를 모실 상황이 아니다.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냐. 이러면서 A씨한테 그냥 부양을 떠넘긴 거예요. 아유, 아니죠. 지칠 대로 지쳤을 거 아니에요, 이 A씨. 시댁 식구들에게 그럼 집은 안 팔 테니 어머니는 여기서 혼자 사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하니까 남편의 형제들이 어떻게 자식된 도리를 그거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어쩌라고. 자식된 도리를 왜 며느리한테 그러니까요. 어쩌라고. 20년 넘게 시집살이 왔으면 그거 얼마나 많이 한 거냐고요. 아, 진짜 며느리 입장에서 억울할 만해요. 맞아요.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부양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민법에는 이제 가족 간의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어디가 부양 의무가 있느냐? 일단은 부모 자식 간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부부 간. 그리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위와 며느리는 부양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사별할 경우에는 이제 친족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양 의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망으로 시어머니는 부양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 거고.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모시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동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우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혼인이라는 어떤 그 매개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척 관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척 관계는 부부 한쪽이 사망하더라도 일단 유지가 됩니다. 시댁 식구들, 뭐 처가댁 식구들이랑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판례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동거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인척 관계에서 기존의 시부모와 별거를 하던 사이였다고 하면 부양 의무를 지지 않지만 계속해서 같이 살아오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관계였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부양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며느리가 20년 이상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부양 의무를 일단은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며느리는 그 한 집에 사는 동안은 계속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며느리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다시 제가 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출발할 수 그러니까 있죠. 사실 며느리가 뭐 그냥 흔쾌히 모시면 좋겠지만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는데 네. 남편 사버려도 계속 모시라는 건 좀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2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시부모님과 별거를 하면 말씀하신 별거를 하면 더 이상 부양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면 이때는 친인척 관계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부양 의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상속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 자, 만약에 그 사별한 경우엔 며느리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시부모와 장인 장모의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이어진 전통이거든요. 조선시대에 이제 남편과 사별해도 이제 시부모님이 잘 부양한 며느리를 이제 특별히 이제 보살펴주기 위해서 상속권을 인정해줬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민법에 계속해서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사별해도 남편이 받을 상속분을 대신 이제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내가 재혼했을 경우에는 역시 친인척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데 또 반대로 상속을 받은 다음에 재혼한 경우에는 상관없이 계속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며느리가 20년 넘게 모진 시집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쳤어. 너무 지쳤어. 그래서 시어머니를 그냥 방치하고 친정으로 도망갔어. 그러면 처벌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 단순히 생계를 같이 하던 며느리가 뭐 시어머니 두고 친정으로 갔다 해서 다 뭐 형법상 유기죄 뭐 이런 걸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진짜 큰일 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둘만 사는데 시어머니가 뭐 연세가 너무 많으시거나 병에 걸려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생활도 못 하시고 또 위험에 빠졌다고 하면 그 위험을 스스로 극복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상태에 있는데 이걸 며느리가 다 알고도 뭐 방치하거나 버려둬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형법상 존속 유기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망한 배우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판례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 유기죄에서의 보호 의무가 이런 관계에서도 인정이 된다는 걸 전제하에서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반 유기죄 같은 경우에 3년 이하 500만 원 이하의 징역형에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존속, 직계 존속을 유기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맞벌이를 했다고는 하지만 남편이 사망하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럴 땐 또 어떻게 되나 싶네요. 근데 이게 자식들이 또 셋이나 더 있다고 했으니까 그 자식들한테 이 며느리 혼자 나 혼자 하기 힘드니 부양료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많아도 어떤 자식은 효자고 어떤 자식은 또 불효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치료비가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첫째는 효자였던 것 같아요. 그 1,500만 원을 다 부담한 거예요. 다른 자녀들은 나 몰라라 해서. 그래서 둘째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 법원에 둘째 자녀도 400만 원의 치료비를 같이 부담하라 이런 판결이 있었어요. 이 부양료라는 것은 모든 자녀가 다 부담해야 되는데 다만 그 자녀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자녀는 좀 형편이 좋은 자녀는 좀 많이 부담하고 형편이 어려운 자는 약간 적게 부담하고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며느리한테 자기가 자기 앞가림도 못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안 좋은데 무조건 시어머니의 노후를 다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2차 부양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일단 경제적인 여력이 되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인정이 되는 의무고 반대로 또 이제 피부양자, 그러니까 부양을 받을 사람이 굳이 누군가의 봉양이나 부양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부양 의무를 인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만약에 뭐 홀로 시어머니가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며느리가 부양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양료를 내라라고 뭐 시어머니나 피부양자가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외 조건에 해당을 한다고 하면 부양료 청구가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부모가 효도할 것을 전제하고 네. 아이에게 그 수십억 재산을 증여했는데 그게 효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또 소송 가고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네네. 80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20억 원대, 시가 20억 원대 종로구의 단독주택과 또 땅을 물려줬어요. 대신 이제 조건을 달았죠. 증여 조건으로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 각서의 내용은 부모와 같은 집에 동거를 하면서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는 조건이었거든요. 만약 재산을 받고도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원상 회복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효도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계약서, 효도계약서 썼고 20억 원이나 받았고 그러면 모시고 살면서 잘하면 그냥 해피엔딩 아니에요? 그러게. 그지? 그렇게 해피엔딩이 돼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네. 이게 재산을 받고 나니까 아들의 태도가 좀 바뀐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좀 달라진 거죠.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부모의 가사를 돕지도 않았고요. 또 어머니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해서 2015년에는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갔다고 해요. 근데 이건 역시 돕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 부부와 자녀들은 병간호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 자주 찾아보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20억 그 돈을 받을 때는 효도하겠습니다 하고 효도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었잖아요. 돈을 싹 받고 나니까 입을 싹 닦아버렸어. 이거 괘씸죄죠. 그 부모 계약, 네. 효도 계약서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처음부터 자녀 상대로 소송하려는 게 아닌데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다고 해요. 이제 자녀한테 사실 많이 도와줬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도와준 것 중에서 이제 그렇게 네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따로 이제 살게 조그만 아파트를 마련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는데 아들이 뭐라고 했느냐? 천년만들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합니까? 마음대로 보시지. 이렇게 막말해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제 자녀 상대로 소송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 상대로 소송해도 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 번 징계한 경우에는 징계가 이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받기 어려운데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승소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말씀하신 효도계약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효도계약서 이렇게 썼어요. 부모님이 재산을 증여하는데 조건을 단 겁니다. 단 이렇게 효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증여한 재산을 반환하겠다. 이렇게 하고 딱 약속을 받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승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야.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꼭 효도계약서 쓰시기 바랍니다. 야. 근데 효도를 위해서 효도 계약서를 쓰는 것도 좀 안타깝긴 한데 이게 만약에 효도 계약서를 안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대법원 아마 문턱도 못 밟았을 거예요. 그래서 효도계약서가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증여를 해지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는 이행행위가 한번 완료되면 아까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 이걸 해지하고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담부 증여라고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건을 붙였잖아요. 효도를 하라는. 근데 그걸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걸 증거로 계약서까지 다 잘 남겼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효도계약서를 쓴다는 게 조금 약간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써두시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재산을 물려받고도요, 부양 의무를 다하긴커녕 오히려 확대하고 네. 방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효도계약서를 썼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효도나 부양 계약서를 써도 이렇게 불효하는 사람들은 불효하고요. 그렇죠. 이거 쓰지 그래. 않아도 효도하는 사람 그래. 효도하고 이렇습니다. 맞아요, 네. 예. 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인생 Q&A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입니다. 네, 이호선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왔을지 궁금한데요. 사연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아버지 때문에 고민인 40대 주부입니다. 시어머니 살아계실 땐 아무런 고민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6개월 전 병원으로 돌아가신 뒤부터 제 인생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시아버지 수말이 제 몫이 됐거든요. 부엌에서 제대로 된 요리 한번 만들어 본 적도 없으시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냉장고에 반찬을 갖다 채워드려야 합니다. 옷도 세탁기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셔서 제가 주기적으로 빨래를 돌리러 가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대청소하러 남편부터 저희 애들까지 온 가족이 출동합니다.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평생 돈만 벌 줄 아셨지 집안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하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 아버지가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심하지 않나요? 한 번은 독하게 마음먹고 2주 동안 시댁에 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냉장고에 과일이 다 썩을 때까지 두셨고요. 양말이랑 속옷은 방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께 왜 집안일은 손도 안 대냐 물어보니까 본인은 체력이 안 돼서 못 하시겠대요. 동네 사람들이랑 탁구 칠 체력은 있어도 집안일 할 체력은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이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시겠다는 거예요. 저녁을 혼자 드시니 제가 너무 적적하다고 며느리인 제가 틈틈이 방문해서 말동무도 되어달랍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남편은 남의 일 얘기하듯 그냥 이사를 가드리자고 합니다. 하시면 얼마나 사시겠냐고 하면서요. 평생 남들 해주는 밥, 개어주는 빨래만 입는 시아버님 때문에 저도 정말 지칩니다. 시어머니도 못 고친 시아버지를 제가 고쳐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혼자 되신 시아버지가 손 하나 까딱을 안 하시는군요. 그죠. 집안일은 며느리 차례가 돼버려요. 사연만 봤을 때는 시어머니 역할을
며느리가 고스란히 다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아버님 보통 분 아니시고요. 네. 일단은 제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며느리 눈앞이 캄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게, 이 아버님이, 시아버님께서 탁구를 칠 체력이 되시는데 탁구를 치느라고 빨래할 여력이 없으신다는 거예요. 기운이 없으셔서 못 하신다고 하니까 이 정도라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분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네. 이 문제는 뭔가 며느리 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시어머니도 이 과정을 좀 거쳤을 거라고 봐요. 네. 이 건은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네. 방금 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딱 느껴지는 게 주변에 보면요.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봐서 맞아. 절대 못해 이러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근데 예전에 그러고 살 수 있었지만 요즘엔 남자들이 가사 일을 공동 부담하지 않으면 그럼요. 살 수가 없죠. 그럼요. 통계도 그래서- 있죠. 그거.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통계청이 2019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년 전보다 성인 남성의 하루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이 늘었어요. 네.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얼마 늘었느냐? 10분 늘었어요. 자, 2019년 성인 남성의 하루 평균 네. 가사 노동 시간이 56분이에요. 여성은 3시간 13분으로 여전히 남성에 비해서 2시간 이상 많았습니다.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남녀 격차는 아직은 더 많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통계청에서 조사한 거 맞아요? 2019년 통계청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아니 근데 5년에 10분 늘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닌데. 좀 더는 것 같긴 한데. 아니 훨씬 많이 하는데. 이재용님은 잘하시죠.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재용님. 그러니까. 이재용 아나운서는 주부 습진 나잖아요. 아니 제 주변에 봐도 많이 늘었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최근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가사 분담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 이 가사 분담과 관련해서 어려움도 크게 많이 느끼지 않고 내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막상 상담 현장에 와서 보시면 보통 50대 이상에서는 가사 분담 문제로 다투는 일들이 왕왕 있어요. 특별히 은퇴하신 이후에 가사 분담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가사 분담이 안 돼서 싸우는 집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요? 이를테면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가사 분담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어떤 분이 40이 넘어서도 신발끈을 못 매는 남자분이 계셨어요. 엄마가 늘 매줬고 아내가 늘 매줬고 심지어는 나중에 딸이 매줄 정도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 무슨 어려움에 처해 있나? 전혀 그거 아니고요. 심신다 말짱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혼자 가서 살게 되신 거예요. 혼자 가 살면서 보니까 신발끈을 못 매게 된 겁니다. 아이고. 상황이 그리 되니 40 넘어 처음으로 신발끈을 매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상황의 문제가 굉장히 큰 거죠. 네. 야, 그러면 이 정도면 정말 그건 자, 못하는 게 아니죠. 솔루션 한번 볼게요. 네. 집안일 못하는 시아버지, 며느리인 제가 바꿀 수 있을까요? 참 좋아. 첫 번째, 집안 살림은 전문가에게 맡겨라. 굉장히 어이없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이 집은 이 며느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아버지에게 며느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24시간 늘 가사를 전담해야 되고 심지어 말벗 서비스도 했으면 좋겠고 보니까 그전에 관계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네. 막상 이 며느리에게 요청하는 바를 보고 두 번째,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함께 했던 일 중에 봤더니 2주 동안 청소도 안 해, 빨래도 안 해, 음식물이 썩어나가,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탁구를 치면서도 그럼에도 나는 기운이 없어서 집안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분은 기본적으로 다른 분의 도움 없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이고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어머니도 이 아버지를 움직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를 이어서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가 했던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건 뭘까요? 이 일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분은 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걸 명확하게 보이는 분이잖아요. 이렇다면 그 일을 대신 할 게 아니라 아버님 돈도 많이 버셨다면서요. 그러면 도우미 써야죠. 그리고 이 가사 도우미를 통해서 이 불합리하게 며느리에게 전가된 이 일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가를 본인의 일부를 희생하면서 그 희생이라는 건 몸의 희생이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걸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시아버지가 그래 가사 도우미 쓰고 편히 있어라 절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냥 너가 하면 되는 건데 그다음에 돈 쓰냐 이러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요청해야 돼요. 네. 이거 보면 우리가 3일 삶은 호박에 2도 안 들어갈 소리처럼 들릴 겁니다. 이분 되게 강력한 분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아버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사를 안 한다 혹은 일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며느리를 뭘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어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내가 또 시킬 일과 시키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경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부끄러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며느리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니 나는 굉장히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분이 지금 가만 보면 며느리가 좀 잘하려고 하는 부분을 호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권리처럼 본다. 이런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님께서 돈을 버셨고 그 방법 돈을 벌어밖에는 못 그거 말고는 다른 걸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사용했던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죠. 또 한 가지. 아버님께서 그렇게 도움이 못 쓰시겠다 하면 그 부분은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아내가 가사를 다 할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이 쓰는 비용에 대해서 남편이 뭘 하든지 뭐 대출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아내를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강력한 요청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돈만 벌 줄 알았지 뭐 집안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랬잖아요. 전문가한테 가사 일 맡기세요. 가사 도움이 오시면 잘 해드립니다. 네. 근데 이 시아버지를 조금씩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를테면 조금이라도 좀 청소도 좀 움직이게 하고.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못해요. 야, 못합니다. 있겠죠. 왜냐하면 이 집이 지금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며느리가 가서 어머니 없는 자리에 그래도 청소도 해드리고 아이들도 같이 가서 청소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사이에 아버님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고 거기에 남편도 거기에 같이 손을 얹어서 거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맞아. 탁구를 치시는 분인데 그 얘기는 뭐냐. 남편조차도 의지가 없도록 아예 그렇게 구조화된 집이에요. 그렇다면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칭찬해서 움직이세요? 이분 칭찬해서 움직일 뿐 아니고요. 그러면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강력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대응할 뿐입니다. 만만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적어도 아주 끝까지 버티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강력하게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시아버지 진짜 저는 대단하시다 느꼈던 게 며느리가 딱 맘먹고 한 2주간 발길을 끊었더니 막 속옷 빨래며 막 집안에 있는 막 쓰레기며 하나도 안 치우셨다 했잖아요. 더 센 거야. 이거 자체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2주가 짧았어. 좀 더 있다. 2달 안 가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네. 치우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장기적으로 방문을 안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좀 더 장기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2달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첫째 체력도 있으시고요. 두 번째 끈기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하면 누군가 한다라는 걸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속옷을 이렇게 쌓아놓을 정도면 이거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있는 분이 젊은 며느리에게 본인의 속옷을 쌓아놓고 이거를 세탁하길 기다린다? 이거는 상식적이지도 않지만 보통 분도 아닌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는 시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변수로 작용해요. 오히려 남편이 아버지의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이럴 일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이런 변화를 아내가 시작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티를 걸고 반대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다툼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변수에 대한 통제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중요한 주제라고 봐요. 집안일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자체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자, 두 두 번째. 번째는 며느리 역할의 경계를 정하라. 경계. 예. 이 경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아버님이 어떤 분인가? 독불 장군이에요. 완벽하게 시어머니와의 삶에 있어서도 마치 독재하는 전제 군주처럼 아들과 그 나머지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아마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손주들까지 와서 다 그 청소를 하는데 빨래는 이렇게 쌓여있던 거 아니에요. 보통 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알게 되는 게 있죠.
이 며느리가 해야 될 역할은 효도 범위 안에 있을까? 효도 범위 밖에 있을까? 효도가 물론 넓게 본다면 모든 것들을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하면서 그 삶을 같이 누려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건 효도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효도에 대한 범위는 그러면 누가 정하느냐? 대부분은 자녀들이 정하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정하는 게 맞다. 뭐 양쪽의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집은 기준이 없는 집이에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통제하에 있고 그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거죠. 그렇다면 아버님은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 그 경계를 누가 정해야 될까요? 당연히 며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기준을 정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버님을 아주 샅샅이 연구해야 되고요. 어떤 방식으로 그 기준을 삼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기준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켜나가는가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보통 사안 아닙니다. 근데 이게 아내가 그 친정 부모님 속옷 빨래도 안 하는데 시아버지 그 속옷 빨래에다가 요리에다가 물론 뭐 아프신 분이면 괜찮은데 할 수 있죠. 근데 네. 건강하시잖아요. 탁구도 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효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발 같은 진짜 수발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딱 시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이상의 일은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시아버님은? 성격이에요. 네. 그걸 못하는 분은 계속 못해요. 근데 그걸 하는 분이었으면 진작에 했겠지. 맞아요. 이게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죠. 네. 아주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선에서 용기를 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그 충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첫 번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아마 굉장히 여러 차례 여러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산을 다 넘으신 분입니다.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며느리가 가져야 될 부담, 역할 부담은 훨씬 더 커지게 될 텐데 만약에 지금 용기를 내지 않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한 걸 쉽게 포기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여러 어려움들을 상상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사 오신다면서요. 바로 옆으로. 네.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자고요. 예. 우리가 한 인격을 두고 아버님에게도 인격이 있고 며느리에게도 인격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서로 간에 존중하지 않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타인의 인격을 함부로 한다면 그때는 상호관계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계를 통해서 또 다른 관계 비율을 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만만하진 않습니다만 앞으로의 협상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거부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계속 무리한 요청을 며느리한테 한다. 그럼 며느리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딱 거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며느리가 이 시아버지하고 어떻게 이렇게 협상을 하면 좋을지 이거 참 궁금해요. 협상 없어요. 협상 없고요. 며느리 스스로가 이건 안 합니다가 아니고요. 저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좀 전에 효도계약서 관련된 이야기를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요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가능하고 저건 불가능한데 요건 하겠습니다. 요것에 해당되는 것만 하시고 지켜나가셔야 돼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 시아버지는 그냥 쌓아둘 거고요. 그리고 며느리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을 거고 그 사이에 남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중재를 하게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재가 말이 중재지 아내하고는 심각한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하고도 갈등 관계에 들어가고 그렇죠. 시아버지하고도 대치 상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내가 세운 기준을 얼마나 끝까지 잘 유지할 것인가 또 그 기준을 얼마나 현명하게 택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근데 아들 며느리뿐이 아니고 그 손주들인 것 같은데 그쵸. 그 할아버지 댁에 한 달에 한 번씩 대청소하러 전부 집합해서 청소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도 점점 크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탁구도 치시고 건강하신데 우리가 왜 이거 청소 다 해야 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사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청소가 축제장이라서 아이들이 오고 나면 청소하고 그래 하고 용돈도 그렇죠. 주시고 맞아.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정도 융통성이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특성이 강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어머니 곧 내 아내와의 생활도 전적으로
내 아내가 다 가사나 모든 것들을 책임졌고 이제 그 아들도 그리고 그 며느리도 이제는 그 손주들까지 아버지 곧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엄마 아빠는 하지? 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같은 경우 혼낼 수 있습니다. 네네. 너 그게 할아버지한테 무슨 소리니? 라고. 그런데 이런 불합리를 오히려 아이들이 납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발만 커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수능을 해야 되면 아이들 머릿속에 이른바 인지 부조화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합리적 판단을 오히려 그 부모가 가운데서 좀 망가뜨리거나 혹은 적절치 못한 제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요소들을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아내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저는 이 부분은 할아버지와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할아버지 일에 참여해서 그 모든 일을 그 부모와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이 해야 될 역할들만 딱 정해주고 그 정도만 하는 걸로 하고 남편이 거기에서 개입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남편에게 바통을 넘겨줘라. 집안일을? 그러네요. 집안일이든 어떤 일이든 네. 이건 남편이 해결을 해야 될 네. 문제예요. 이거 사실 이제 말씀 우리 나눈 이야기입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정엄마 아버지도 이러지 않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 시아버지잖아요. 네. 원래 가장 직접적 효도를 해야 되는 사람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그 효도를 지금 과도한 효도를 아내가 하도록 그냥 두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남편이.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로도 읽힐 수 있냐면 어쩌면 이 남편은 자기 어머니의 어려움도 방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 남편은 동일한 방식으로 그 패턴대로 이제 그 아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대리 효도를 요청할 거면 그거 불합리합니다. 효도를 하고 싶으면 본인이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이 역할을 멈추게 되면 분명 남편이 가서 그 아내가 했던 역할만큼을 하게 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요청하는 건 더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러니 남편하고 함께 이야기하셔서 내가 이 부분까지 하겠다. 나머지는 난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논의하시되 나머지 부분은 남편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거죠. 하긴 뭐 남편은 그동안 그 남의 일 얘기하듯이 그랬잖아요. 아유, 아버지가 사시면 얼마나 사셔. 우리가 해드리자. 그랬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내 일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의 일 얘기하듯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어차피 한 번은 넘어야 될 산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완강하시고 강력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이 아들, 곧 남편이 유약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워낙에 강력하면 그 아들이 그 우산 아래에서 성장하면서 자기의 길을 한 번도 펴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남편 안타까워요. 안쓰럽기도 하고 또 나름 또 효도도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효도의 방식에 아내를 희생시키는 건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맡았던 역할 분담해서 남편도 함께 맡게 하고 이 남편과 함께 맡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부분에 아내가 굳이 개입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협상도 남편이 하고 설득도 남편이 하도록 하는 것.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직접 얘기를 아버지하고 해보는 네네.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솔루션 빨리 진행하셔야겠다 싶은 게 이사 온다고 하셨잖아요. 이사 오면 제가 장담하는데 의존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렇죠. 24시간 대기조죠. 아. 그리고 이제 양쪽 집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비율로 가사까지 함께 해야 될 겁니다. 네. 적절치 않고요. 저는 굳이 이런 말씀이 아주 정확한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버님이 이사 오는 거 저는 반대하거나 혹은 가능한 미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사 온다는 걸 오지 마세요, 아버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뭐 오지 마세요. 아직 다행히
아직 이사를 오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사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집 상황에 따라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아버님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될 때까지는 그 가까운 거리는 좀 막아내는 것. 그 방법은 아마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나 이제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는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사를 오겠다. 근데 아마 그렇죠.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2월이 시작된 거예요. 네. 일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날이 무척 춥습니다. 내일 좀 풀린답니다. 네, 내일은 좀 네. 풀린다는데 오늘까지는 추운 것 같아요. 뭐 기온상으로는 낮 기온은 영상이지만 바람이 많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권이거든요. 오늘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뭐 감기, 코로나 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